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복의 증표가 되어야 할 선물이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찢어놓는 비극의 시작이 된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남긴 흉터는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부드러운 원피스 한 벌을 보내며 마음에 드냐고 전화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서러움에 못 이겨 무심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당신 여동생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수화기 저편에서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 한마디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네가 내 동생을 죽였어. 제 이름은 서연, 올해 30살이고 민준 씨와 결혼한 지는 이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의 시집살이도 아마 다른 여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달콤함과 씁쓸함을 모두 맛보았죠. 시댁은 재벌가는 아니었지만 이 평창동에서는 꽤나 부유한 축에 속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 남편, 그리고 시누이 유진이 이렇게 세 식구였습니다. 만약 유진이라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평범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시누이 유진이는 아지랑이처럼 덧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 긴 머리, 언제나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 하지만 그 연약함은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유진이는 어릴 때부터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옷감에 끔찍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옷감 한 올이라도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돋고 호흡 곤란이 오며 심지어는 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은 유진이를 깨지기 쉬운 도자기 보물처럼 감싸고 돌았습니다. 아이의 옷, 이불 등 모든 것은 비싸고 희귀한 특수 제작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제 삶은 공정하게 말해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예리하고 권위적인 분이셨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맹목적이어서 집안의 가장 좋은 것은 모두 유진이의 몫이었습니다. 반면 갓 들어온 며느리인 저는 그저 이 가족을 위해 봉사하러 온 외부인에 불과한 듯 했습니다. 제가 한 음식은 입맛에 맞지 않았고 제가 한 청소는 마음에 들 만큼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숨소리마저도 거슬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살살 걸어라. 유진이 놀란다. 서연아, 조용히 말해. 유진이 쉬고 있잖니. 이런 말들은 제 삶에 반복되는 후렴구가 되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말이 부드러웠으며 항상 제게 잘해주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혼날 때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 엄마는 그냥 유진이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응? 그는 마치 푹신한 쿠션 같아서 시어머니로부터 오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단지 쿠션일 뿐. 결코 튼튼한 방패는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슬픔을 달랠 수는 있었지만 어머니와 여동생 앞에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유진이에 대한 그의 사랑과 보호는 그보다 몇 배는 더 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결혼 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멀리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잊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택배기사 한 분이 아주 예쁜 선물 상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심장이 빚는 듯 했습니다. 안에는 부드럽고 시원한 옥색 실크 원피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지극히 우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온 가족이 유진이를 위해 늘 사용하던 그 비싼 실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후 민준 씨가 제게 이렇게 가치 있고 섬세한 선물을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원피스를 가슴에 품었고 행복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마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제 자리가 여전히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기쁘게 원피스를 방으로 가져가 거울 앞에서 입어보았습니다. 원피스는 마치 저를 위해 만들어진 옷 같았습니다. 제 피부와 몸매를 완벽하게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언젠가 그와 함께 이 옷을 입고 낭만적인 곳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막 방에서 나왔을 때 유진이도 위층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몸에 걸린 원피스를 보더니 눈이 이상할 정도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가늘고 앙상한 손을 들어 원피스 자락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어머니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다가와 유진이의 손을 잡아 끌고는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아, 누가 너더러 이 옷을 입으라고 했니? 유진이가 좋아하는 거 안 보여?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니? 제가 어안이 벙벙해 해명할 틈도 없이 어머니는 제게서 원피스를 빼앗아 유진이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딸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서 입어. 내 올케는 예쁜 옷 많으니까 이거 하나 없어도 괜찮아. 저는 거실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차디찬 물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원피스는 남편이 제게 준 선물, 우리만의 기념일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마음대로 빼앗아 줄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유진이는 원피스를 끌어안고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조용히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와 숨막히는 서러움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빈 상자를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여보, 자기야, 내 선물 받았어? 그의 목소리를 듣자 제 안에 모든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흐느낌을 애써 참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받았어요. 아주 예뻐요. 하지만 저랑은 인연이 아닌가 봐요. 민준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느끼는 그대로 투덜거렸습니다. 아내가 부리는 약간의 애교 섞인 투정이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보자마자 뺏어갔어요. 어머니도 그냥 주라고 하셨고요. 제가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저는 그가 언제나처럼 저를 위로해주고 달콤한 말로 저를 달래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이어진 침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소리쳤습니다. 미친 듯한 분노와 경악에 가득 찬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온화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뭐라고? 유진이가 그걸 가져갔다고? 네가 내 동생을 죽였어. 그 외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제 세상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였다니? 내가 뭘 어쨌다고? 고작 원피스 하나 때문에? 왜 그가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원피스 뒤에, 그의 가족 뒤에 숨겨진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만약 제 남편의 말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가족이 수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황혼의 속삭임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른 후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야기의 입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준 씨의 전화 너머 외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태가 있는 물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정신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고 머릿속은 이름 모를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죽였다니, 내가 누구를 죽였다는 말인가? 고작 원피스 하나 때문에 나는 남편의 입에서 살인자가 되어버린 걸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차가운 바닥에 나뒹구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끼익 하는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철문이 거칠게 밀쳐지며 섬뜩한 굉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발소리. 서두르는 발소리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달리는 소리였습니다. 구두굽이 벽돌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한 그림자가 폭풍처럼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말끔하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 세상에. 그의 눈은 핏발이서 시뻘겋게 충혈되어 마치 광란에 빠진 야수 같았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서 있었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거실을 한번 훑더니 곧장 유진이의 방이 있는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저를 옆으로 밀쳤습니다.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은 그 힘에 저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를 따라갔습니다. 유진이의 방에서는 이미 시어머니의 애절한 통곡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 딸아, 왜 이 꼴이 된 거야? 정신 좀 차려보렴 아가. 제가 막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연약한 시누이 유진이가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구겨진 옥색 원피스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온몸은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고 두 눈은 초점 없이 뒤집혀 있었으며 입가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바닥을 쿵쿵 내리치며 미친 듯이 딸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뒤섞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가에 어른거리는 저를 보자마자 박 여사님은 원수를 만난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눈은 증오의 불길로 이글거렸습니다. 이 재수없는 것, 네가 내 딸을 해쳤어. 너 이 집에 내 딸 죽이러 들어왔지, 그렇지? 그녀가 소리치며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지만 민준 씨가 간신히 막아섰습니다. 그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막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말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구급차부터 불러야 해요. 빨리 유진이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발이 묶인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유진이가 저 지경이 되었을까? 원피스? 그래, 전부 그 원피스 때문이야. 하지만 원피스 하나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독약도 아니고 칼도 아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그저 남편이 보내준 선물을 받았을 뿐인데 혼란 속에서 민준 씨가 경련을 일으키는 유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그의 팔 안에서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허둥지둥 뒤따라가며 입으로는 온갖 악독한 말로 저를 저주했습니다. 독사 같은 년, 여우 같은 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우리 집안이 복이 없어서 너 같은 걸 들였지. 민준 씨가 저를 스쳐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어제의 다정함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낯설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철천지 원수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 한 글자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처럼 내뱉었습니다. 거기서 뭐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뒤로 물러서다 문틀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딸 때문에 미쳐가는 어머니, 동생 때문에 공황에 빠진 오빠. 그들은 서둘러 유진이를 차에 태우고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텅 빈 거대한 집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적은 울부짖음보다 더 섬뜩했습니다. 저는 떨면서 유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마치 격투라도 벌어진 듯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텅 빈 선물 상자가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운명의 옥색 원피스는 차가운 바닥에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시원한 실크, 여전히 가을 호수처럼 맑은 옥색. 하지만 이제 제 눈에 그것은 더 이상 행복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증거물, 제가 무심코 작동시킨 죽음의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듯 추웠습니다. 밤바람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살인자라는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주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1시간도 채 안 되어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했지? 수백 번, 수천 번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민준 씨가 돌아와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해주기를.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짙은 어둠과 보이지 않는 공포만이 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전화로 그 말을 내뱉은 순간부터 제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온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은 끔찍한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그 비밀 속으로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단지 제 누명을 벗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왜 저를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바라볼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저는 차가운 소파 위에서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피로와 탈진으로 몸을 웅크린 채. 하지만 그마저도 악몽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서서 불타는 눈으로 네가 걔를 죽였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게는 여전히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듯 했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대문 밖에서 자동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서둘러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유진이가 괜찮아졌을지도, 어쩌면 민준 씨가 진정하고 모든 것을 설명해 주러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차문이 열리는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만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으며 저를 보자 증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림자처럼 저를 스쳐 지나가 집 안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불과 한 팔 정도의 거리였지만 마치 깊은 심연이 가로놓인 듯 했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룬 밤으로 쉰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유진이는 어때요? 그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무서울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그의 마른 입술이 움직이며 얼음장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죽진 않았어. 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을 남기고 그 역시 저를 스쳐 지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 짜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죄 판결이었고 이 모든 비극이 저 때문에 일어났다는 확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에서의 제 삶은 공식적으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유진이는 병원에서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이는 무서울 정도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방 한구석에 앉아 넉나간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때때로 소스라치게 놀라며 마치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유진이의 모든 수발은 시어머니가 도맡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이의 방 근처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제 그림자만 보여도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걔를 더 해치려는 거야? 당장 떨어져. 저는 제 집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아니, 유령이 아니라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노골적으로 저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 요리, 청소부터 마당에 땅 파는 일까지 집안의 모든 일을 제게 시켰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식사는 부엌 구석에서 급하게 먹는 찬밥과 남은 국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민준 씨도 더 이상 저와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옮겨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우리의 신혼방은 이제 차가운 내벽과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민준 씨와 이야기하기 위해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계단에서 그를 막아섰고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에게 단 한 가지를 물으려 했습니다. 도대체 그 원피스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거냐고.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버렸냐고. 하지만 제가 받은 것은 무서운 침묵 혹은 증오에 찬 으르렁거림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알 필요 없어. 그냥 입 다물고 당신 본분이나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유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절대로 당신 용서 안 해. 본분. 이제 저의 본분은 무엇일까? 무급 가정부. 발언권 없는 죄인? 제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보다 사랑했던 남편에게 원수 취급을 당하는 정신적 고통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집 전체가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는
마치 암묵적으로 합의한 듯 유진이의 병과 원피스에 대한 비밀을 절대 금기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그들은 화제를 돌리거나 악독한 말로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고문과 울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야위어갔고 잠 못 이루는 밤과 걱정으로 눈 밑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제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초점 없는 눈에 피곤함과 고통의 흔적인 잔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생존 본능이 되살아나는 법입니다. 저는 이 침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당하게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 유진이를 향한 비정상적인 감싸기는 그 뒤에 끔찍한 비밀, 그들이 어떻게든 묻어버리려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을 청소하다가 시어머니가 검은색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몰래 유진이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극도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그 가방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유진이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방문은 언제나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마 서두르느라 어머니가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고 살짝 닫아만 둔 것 같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틈으로 본 광경은 제 몸에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환자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더 교묘하게 위장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유진이의 방문 틈으로 들여다본 순간 제 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극도의 혼란이었습니다. 아이의 방. 이전에는 그저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던 곳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창문은 평범한 유리가 아니라 벽 색깔과 비슷한 흰색으로 칠해진 얇은 쇠창살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책상 위,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꽂아두는 싱싱한 꽃병 옆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낡은 고등학교 교과서였고 소설책이나 잡지는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소름 돋게 한 것은 유진이의 침대였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나무 침대가 아니라 양쪽에 난간이 있는 병원용 철제 침대였습니다. 25살의 아가씨가 왜 자기 집에서 그런 침대에서 자야만 하는 걸까요? 왜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어야 할까요? 왜 시어머니는 마치 은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몰래 물건을 가져다 주어야 했을까요? 수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며 오랫동안 쌓여온 울분을 불타는 결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학대와 모호함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하며 견디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찰하고 귀 기울이고 이 집의 모든 비정상적인 세부 사항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묵묵히 일하는 척했지만 제 귀는 항상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려 곤두서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5시 정각이 되면 시어머니가 직접 한약을 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 냄새는 매우 진하고 독특하게 톡 쏘는 향이 났습니다. 그녀는 절대 제가 손대지 못하게 했고 무슨 약인지도 말해주지 않은 채 조용히 유진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약을 마신 후 유진이는 저녁도 먹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 번은 박 여사님이 한눈 파는 사이 저는 몰래 약탕기에 남은 약재 찌꺼기를 조금 덜어 작은 종이에 싸서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비밀의 일부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여전히 차갑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거의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냉담함이 순수한 증오가 아니라 어떤 죄책감과 두려움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밤에는 우연히 잠에서 깨어 그의 서재 앞을 지나가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미안해.
그 끊어지는 말들은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미스터리한 그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기회는 어느 주말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중요한 거래처 사람을 만나야 해서 아주 늦게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먼 친척집 제사에 가야 한다고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그녀는 평소처럼 유진이의 방문을 굳게 잠그고 제게 집 잘 보고 절대 위층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녀의 당부는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저 혼자 남게 되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잠긴 방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저는 초조하게 아래층을 서성였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예전에 낡은 부엌 찬장 문 뒤에 걸어두곤 했던 예비 열쇠 꾸러미가 생각났습니다. 아버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안 모든 방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찬장 문을 열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은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열쇠 꾸러미가 녹슨 못에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도록 아주 가볍게 걸었습니다. 유진이의 방문 앞에 서서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열쇠를 구멍에 맞추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고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집 전화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건 걸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확인 전화를 한 것이라면 저는 서둘러 열쇠를 뽑고 문을 닫은 뒤 아래층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단 한마디 의미심장하고 위협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려 하지 마시오. 과거의 징벌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얼어붙었습니다. 과거의 징벌. 그 말이 이 가족의 비밀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그는 제가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이 저를 에워쌌고 제가 파헤치려 하는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문의 전화는 끝났지만 낯선 남자의 말은 차갑고 불길하게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과거의 징벌. 그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제 앞길을 막는 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저를 주저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호기심을 불태웠습니다. 분명 이 가족 외에 누군가가 그 비밀을 알고 있고 그는 제가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집 한가운데서 한참을 꼼짝 않고 서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진실을 찾아 제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더 이상 이 비극적인 연극의 꼭두각시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다시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울 정도의 결단력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다시 낡은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고 유진이의 방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피우던 은은한 라벤더 향과는 전혀 다른 퀴퀴하고 답답한 공기가 제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방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정돈되어 있어 젊은 아가씨가 사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박물관에 전시된 방 같았습니다. 제 시선은 방 전체를 훑었습니다. 병원용 철제 침대, 창문에 하얀 쇠창살, 낡은 교과서 더미.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안에는 몇 벌의 실크 잠옷과 실내복만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단조로운 디자인의 무채색이었고 한창 꽃다운 나이의 아가씨에게 어울릴 만한 원피스나 옷은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몇 자루의 펜과 한 글자도 쓰이지 않은 새하얀 공책 몇 권만 있었습니다. 일기장도 편지도 유진이의 사적인 삶을 보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아이의 존재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완벽한 껍데기만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의 절망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모든 것을 너무나 철저히 숨겨놓았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포기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이 우연히 침대 밑으로 향했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철제 침대 깊숙한 어두운 구석에 얇은 먼지가 덮인 직사각형 모양의 물체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 차갑고 거친 나무 표면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그다지 크지 않은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바랜 소박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지 않았고 녹슨 작은 뱃새 걸쇠로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그것을 빛이 있는 곳으로 끌어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약이나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 무의미해 보이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지고 다른 낡은 헝겊 인형, 한쪽 날개가 부러진 나비 모양 머리핀, 빛바랜 사진 몇 장에는 환하게 웃는 낯선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저를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잘라내어 가지런히 정리된 낡은 신문 스크랩 뭉치였습니다. 신문들은 이미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굵게 인쇄된 큰 제목은 여전히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유로에서 참혹한 교통사고, 여대생 현장에서 즉사. 저는 기사 내용을 서둘러 읽었습니다. 기사는 거의 1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통제불능의 승용차가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여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교육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기사에는 운전자의 신원은 명시되지 않았고 사건이 아직 조사 중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저는 다른 신문 조각들을 넘겨보았습니다. 모두 여러 신문사에서 오려낸 같은 사고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흐릿한 현장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엿가락처럼 자전거, 젖은 도로 위에 길게 번진 핏자국,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왜 10년 전의 끔찍한 사고 기사가 유진이의 방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걸까? 빛바랜 사진 속의 그 소녀가 혹시 그 불행한 희생자일까? 제 머리셔속은 온갖 가설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 사고가 시댁의 비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왜 유진이는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아이의 기이한 병의 원인일까? 낯선 남자가 언급했던 과거의 징벌이란 것이 혹시 이 사고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서둘러 그 모든 신문 조각들을 제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가져가다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유진이의 방문을 막 닫았을 때 대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마치 청소하고 있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현장에서 발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발각되었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훑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청소하는 척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아무 이상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사 음식이 피곤하다는 몇 마디 불평을 중얼거리더니 곧장 방으로 쉬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신문 스크랩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는 뜨거운 석탄 같았습니다. 진실을 찾을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언제든 저를 불태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문을 굳게 잠그고 사진들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소녀의 환한 얼굴, 비극적인 사고, 기사의 제목,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극의 암호를 풀 열쇠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들을 가지고 시어머니와 대질해야 할까? 분명 그녀는 딱 잡아댈 것이고 심지어 저를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민준 씨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가 저를 잔인하게 대했고 가족의 편에 섰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저는 여전히 죄책감을 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냉혈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었고 제게 해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틀을 기다리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친정의 집안일을 보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저와 민준 씨, 그리고 굳게 닫힌 방 안에 조용히 있는 유진이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단둘이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민준 씨가 또다시 서재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용기를 내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준 씨, 얘기 좀 해요. 이번 한 번만요. 제발 더 이상 피하지 말아요.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하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말했잖아, 할 얘기 없다고. 저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어요. 사고에 대한 이야기요. 거의 10년 전 자유로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그 말을 듣자 민준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짜증은 사라지고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제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신문 스크랩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누구예요? 왜 그녀의 죽음에 대한 기사들이 유진이 방에 보관되어 있는 거죠? 민준 씨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근처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침묵은 몇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끔찍한 과거 전체를 억누르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았으니 나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스스로를 베는 칼날인 것처럼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사고는 실화야. 사진 속 여학생 이름은 지아. 그 애가 바로 피해자야. 그리고 그 사고를 낸 사람은 다름 아닌 유진이야.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민준 씨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니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오후였어. 유진이는 그때 겨우 16살이었는데 몰래 아버지 차를 끌고 운전 연습을 나갔지. 아직 너무 미숙한 데다 비까지 와서 길이 미끄러웠어. 결국 핸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지아 씨를 들이받은 거야. 지아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사고 후 유진이는 거의 미칠 정도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민준 씨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벽에 머리를 박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 부모님도 그때 정신이 없으셨지. 딸이 가엾기도 하고 감옥에 갈까봐 두렵기도 하고. 알다시피 유진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잖아. 만약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모든 걸 덮었다는 거군요. 제가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많은 돈과 인맥을 써서 사건을 무마해야 했어. 피해자 가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줬고 어떻게든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됐어. 하지만 유진이는
그 충격이 너무 컸어. 그날 이후로 아이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 악몽에 시달리면서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지. 그게 바로 아이가 그렇게 특별한 보호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유야. 걔 병은 알레르기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던 거지.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어린 나이에 큰 비극을 겪어야 했던 유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유진이가 왜 그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는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뿐이라면 왜 시어머니는 몰래 유진이에게 그 이상한 한약을 매일 먹여야 했을까요? 단지 정신적 충격이라면 왜 아이를 쇠창살이 있는 방에 가둬야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옥색 원피스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왜 원피스 하나가 유진이를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심하게 아프게 만들고 민준 씨가 제가 동생을 죽였다고 소리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처음의 두려움 대신 분석적인 탐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방금 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럼 원피스는요? 그 옥색 원피스는 대체 뭐예요? 왜 그게 유진이를 그렇게 만든 거죠? 민준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미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쥐어뜯었고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문인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쉬고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의 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던 날 지아라는 그 여학생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 옥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학생이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고, 그리고 한 대의 차가 돌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했습니다. 민준 씨는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그 자신도 그 끔찍한 순간을 다시 겪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아 씨가 죽은 후에 그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쳤어. 단순한 사고라고 믿지 않았지. 합의금도 받지 않았어. 딸을 잃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아 씨 어머니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저주를 퍼부었어. 자기 딸이 그 옥색 옷을 입고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 집 딸도 평생 그 옷에 대한 강박 속에서 살게 될 거라고. 그녀는 유진이가 비슷한 색깔과 디자인의 옷을 보거나 입을 때마다 자기 딸의 영혼이 돌아와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고 비극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라고 저주했어. 아이는 평생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거라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주.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저주.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공황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어린 소녀 유진이에게는 그것은 머리 위에 매달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믿지 않으셨어.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저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셨지. 하지만 그러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한 번은 사정을 모르는 친척이 유진이에게 옥색 잠옷을 선물한 적이 있었어. 그날 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지아 씨가 침대 발치에 서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고 말했어. 그때부터 온 가족이 정말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지. 옥색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 집에서 금기 사항이 되었어. 그리고 유진이는, 아이는 그 저주가 진짜라고 믿게 된 거야. 그 원피스는 아이에게 더 이상 옷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화신이 된 거지. 여기까지 듣고 저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의 반응을. 제가 그 원피스를 입었을 때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보인 공황 상태를. 그들의 눈에 저는 선물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저주를 걸치고 유진이의 영혼 속에 있는 악마를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질문, 차가운 질문이 제 머리셔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그걸 샀어요? 그게 금기인 걸 알면서
유진이를 해칠 걸 알면서 왜 굳이 그걸 사서 제게 선물로 보낸 거죠? 제 질문은 민준 씨의 전곡을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그는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고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뭐요? 제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쏘아붙였습니다.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 저주가 진짜인지,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효력이 있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당신은 그 잔인한 실험의 희생양으로 당신과 한평생을 함께할 아내를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거고요. 맞죠?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고통스러운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쓰디쓴 비웃음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서러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그가 네가 내 동생을 죽였어라고 소리쳤는지. 그는 유진이가 죽을까봐 두려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실험이 끔찍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여동생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제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 온화하고 다정한 겉모습 뒤에는 이기심과 무서운 잔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자신의 아내를 희생시켜 사악한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큼 병적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민준 씨가 고개를 들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모든 게 괜찮아졌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그 결과를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건가요? 당신 눈에 저는 그저 미신 같은 저주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 버리는 말에 불과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려 걸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이 결혼에 대해 제가 가졌던 모든 남은 감정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랑, 믿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을 때 또 다른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앞뒤가 맞는 것처럼 들렸지만 왜 저는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걸까요? 만약 단순한 심리적 저주라면 왜 유진이의 반응은 경련과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실제 병의 증상과 같았을까요? 그리고 제게 전화했던 낯선 남자. 왜 그는 저주가 아닌 법적인 의미가 더 강한 징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어쩌면 민준 씨가 방금 한 이야기가 아직 진실의 전부가 아닌 것은 아닐까. 방문이 등 뒤에서 닫혔지만 그것은 잔인하고도 비논리적인 민준 씨의 말이 머릿속을 파고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고 온몸이 떨리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붕괴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시어머니에게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항상 믿었던 그가 저를 사악한 실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니. 사랑? 지금 생각해보면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그 대질 이후 며칠 동안 민준 씨도 자신만의 죄책감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짜증을 내거나 적대적으로 차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거운 침묵과 안쓰러울 정도의 회피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더 늦게 집에 돌아오기 시작했고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마 그는 도망치고 있었을 겁니다. 제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민준 씨가 모든 것을 인정한 후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노골적으로 학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그녀의 증오는 다른 형태로 더 은밀하고 끈질기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가시와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채채채채, 며느리 팔자란.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온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편할 날이 없게 하네. 혹은 이 집은 정말 복도 없지. 딸은 병들고 며느리는 사고만 치고.
그녀는 제가 근처에 있을 때 일부러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늘이 아직 피 흘리는 제 상처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은 제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침묵과 고독 속에서 제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명료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다시 한번 꿰어 맞추고 민준 씨가 한 이야기의 모든 말과 세부 사항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균열과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유진이의 반응. 민준 씨는 그것이 저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비명, 심지어 환각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련과 입에 거품을 무는 것,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원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인 질병의 증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성 물질에 대한 신체 반응이나 발작이 유발된 것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유진이의 병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더 실체적인 무언가가 아닐까. 둘째, 시어머니가 매일 유진이에게 다려주던 이상한 한약. 만약 유진이의 숙면을 돕는 안정제일 뿐이라면 왜 그녀는 그렇게 몰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왜 그녀는 제게 그 약이 무엇인지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톡 쏘는 약 냄새를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어떤 신경안정제 한약 냄새와도 달랐습니다. 저는 숨겨두었던 약재 찌꺼기를 꺼내 인터넷에서 약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모양과 향을 비교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류의 풀과 나무가 섞여 있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던 낯선 남자. 그의 말, 과거의 징벌은 미신적인 저주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판결이나 법적인 결과를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유진이가 단지 16살의 어린 나이에 공황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라면 왜 징벌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사용해야 했을까요? 민준 씨의 이야기 속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가 막 드러낸 진실을 더욱 교묘하고 거짓된 연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진실의 일부를 말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훨씬 더 끔찍한 다른 진실을 덮기 위한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은 단지 비극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극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연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절대 진실 전체를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더욱 그럴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낡은 신문 스크랩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피해자 김지아, 교육대학교 학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그 불행한 소녀의 친구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시댁이 숨기려 하는 무언가를 제게 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외출하기 위해 며칠 동안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민준 씨는 반대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도 저를 피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문 앞에 서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이뿐만 아니라 죄악의 비밀까지 가두고 있는 거대한 새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이자 며느리였던 저는 이제 자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위험한 조사에 뛰어든 아마추어 탐정 같았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거짓의 장막이 거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숨막히는 집을 떠나니 마치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무거운 불안감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을 이 복잡한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도심 근처에 작고 소박한 원룸을 얻어 저만의 조사를 위한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교육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10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 젊은 학생들의 얼굴, 과거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교정을 정처 없이 헤매며 길을 잃은 듯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저는 학생처를 찾아가
혹시 낡은 기록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아 씨의 오랜 동창인데 연락이 끊겨 가족에게 안부를 묻고 싶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았지만 제 말에 간절함을 느꼈는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에서 한참을 뒤진 끝에 그녀는 누렇게 바랜 서류철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김지아 학생 정보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오래전에 사고로 사망했어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혹시 가족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여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학생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게다가 지아 학생이 사망한 후에 가족들도 이사를 가서 학교에서도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단서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것입니다. 저는 힘없이 사무실을 나와 교정을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살랑이는 바람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실려와 제 안의 외로움을 더욱 쓰라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늙은 나무 아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내 모든 노력이 여기서 끝나는 걸까?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남은 평생을 거짓과 고문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그림자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알아채지 못하고 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요. 낮고 거친 목소리. 제가 그날 전화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를 찾으시나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남자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고생한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눈은 깊고 끝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 침묵하는 모습과 특징적인 목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앙상했지만 매우 단단했습니다. 두려워 말아요, 아가씨. 나쁜 뜻은 없소. 나는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소. 누구세요?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왜 저를 따라오셨죠? 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아득한 기억 속으로 돌아가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가 고요한 호수에 무거운 돌멩이가 떨어지듯 무겁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요. 김지아의 아버지. 제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힌 채 얼어붙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 어둠 속에 숨은 어떤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바로 피해자의 아버지, 10년 전 비극 속에서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상하리만치 애틋한 동정심이 차올랐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며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우씨 집안 며느리라는 걸 아오.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당신이 진실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소. 어떻게 아셨어요? 그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찾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소. 내 딸이 그렇게 어이없이 죽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지. 나는 조용히 조사하고 정보를 조금씩 모았소. 유진이라는 그 여자애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걸 알고 있소. 그 가족이 돈으로 모든 입을 막았다는 것도. 하지만 사건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증거가 없었소.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거의 포기했었소.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당신이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걸 봤소. 나는 어쩌면 하늘이 내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관찰했소. 당신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봤고 당신 눈 속의 고통을 봤소.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당신만이 나를, 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로운 여정 속에 저처럼 조용히 싸우고 있는 늙은 아버지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서로 모르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진실을 찾고
다른 한 사람은 딸을 위해 정의를 찾던 두 사람이 운명처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전화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부러 경고도 하고 당신을 떠보려고도 한 것이오. 당신이 계속 나아갈 용기가 있는지 보고 싶었소. 그리고 당신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지. 저는 눈물을 닦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아 씨와 아버님을 위해서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아가.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하오. 그 집안은 당신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소.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은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니 그의 마지막 말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교통사고보다 더 끔찍한 것. 그렇다면 지아 씨의 죽음 뒤에는 대체 무엇이 더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저는 지아 씨의 아버지 이정수 선생님 옆에 앉아 방금 들은 정보들을 소화하려 애쓰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교정의 바람은 여전히 불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를 냈지만 제 귀에는 선생님의 말만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 심장이 죄어왔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깊게 팬 고통이 서린 늙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가 우발적으로 사고를 낸 게 아니었나요? 이 선생님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의 마른 입술은 마치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말하기 위해 단어를 고르듯 움직였습니다. 아니요, 서연 씨. 내 딸은 평범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오. 민준이라는 그자가 당신에게 한 이야기는 거짓의 절반에 불과하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했고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거칠었습니다. 그날 사고 차량에 유진이가 타고 있었던 건 맞소.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건 그 아이가 아니었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유진이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누구? 직감적으로 끔찍한, 감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 차를 실제로 운전했던 사람은 이 선생님은 한 글자 한 글자 붉게 충혈된 눈에 증오를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바로 우민준 그놈이었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민준 씨, 내 남편. 온화하고 다정했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남자가 바로 진짜 범인이었다니.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그 잔인한 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못하신 걸 거예요. 민준 씨가 어떻게, 그는 동생을 아주 아끼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낀다고? 이 선생님이 비웃었습니다. 비뚤어지고 쓰디쓴 미소였습니다. 맞소. 그는 제 동생을 아끼지.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보다만 배는 더 아끼는 놈이요. 그는 죄를 벗기 위해 오늘날의 자신을 위해 제 친동생을 희생시킨 거요. 선생님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용히 조사해서 알아낸 바로는 그 우씨 집안이 돈으로 입을 막았던 몇 안 되는 남은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날 차에는 유진이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소. 민준이도 함께 있었고 운전대를 잡은 건 바로 그놈이었소. 그때 민준이는 겨우 20살이 넘은 철없고 놀기 좋아하는 청년이었지. 그날 두 남매는 차 안에서 아주 심하게 다퉜다고 하더군. 이 선생님은 주먹을 불끈 쥐어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듣자 하니 돈 문제였다고 하오. 민준이가 사업 자금으로 집안 돈을 쓰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했던 모양이야. 옆에 앉아있던 유진이가 오빠를 말렸던 거지. 그놈은 화를 참지 못하고 빗속에서 미친 듯이 차를 몰았고 결국 비극이 일어난 거요. 사고를 낸 후 내 딸이 피숭덩이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민준이는 극도로 겁에 질렸소. 그는 이 일이 알려지면 자신의 미래와 경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 그리고 그 잔인한 순간 그는 사고를 낸 행위보다 더 악랄한 결정을 내렸소.
그는 모든 죄를 이제 겨우 16살인 자기 여동생에게 뒤집어 씌운 거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고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온화하다고 믿었던 남편은 사실 비겁한 자,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방패로 삼고 그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자신의 죄악을 감춘 것입니다. 우씨 집안, 특히 당신 시어머니는 이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공모했소. 그들은 완벽한 연극을 꾸몄지.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유진이 자신에게도 운전한 것이 바로 그 아이라고 말했소. 그 충격과 거짓된 죄책감. 그리고 당신 시어머니가 매일 먹인 고용량의 신경안정제가 합쳐져 아이의 정신을 서서히 파괴했소. 그들은 건강했던 소녀를 진짜 환자로 만들어버린 거요. 그들의 금쪽 같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왜 유진이의 방창문에 쇠창살이 있었는지, 왜 아이가 병원 침대에서 자야 했는지,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을 막고 비밀이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그 약을 몰래 다려야 했는지, 그것은 독약이었습니다. 유진이의 정신과 기억을 죽이는 독약. 그리고 민준 씨, 운명의 그날 밤 그의 외침. 네가 내 동생을 죽였어. 이제 그 말은 완전히 다른 역겹고 교활한 의미를 띠었습니다. 그는 유진이가 죽을까봐 두려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원피스, 그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매개체가 유진이에게 무언가를 기억나게 할까봐 온 가족이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연극이 그가 어리석게 가져온 선물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가운 땅 위로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죽은 지아 씨를 위해서만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을 위해서만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위해 울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금당하고 파괴된 한 영혼을 위해 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이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와 강철 같은 결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우리는 유진이를 구해야 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이정수 선생님의 말은 마치 거대한 홍수처럼 제가 시댁에 대해 알고 믿었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진실은 끔찍할 뿐만 아니라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겹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교정의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민준 씨의 이미지, 제 온화했던 남편의 또 다른 얼굴, 냉혈한 범죄자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병든 시누이가 아닌 자기 가족의 비극 속에 갇힌 희생자, 유진이의 이미지가 겹쳐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아가씨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지 아오. 하지만 강해져야 하오. 당신만이 그 집에 있으면서 유진이에게 접근하고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메스꺼움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하죠? 제가 무력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몰라요. 지난 10년 동안 자기가 살인자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 아이의 정신은 그들에게 중독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진실을 믿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오. 우씨 집안 계획의 가장 잔인한 부분이지. 그들은 유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죄인이고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함으로써 그녀를 진짜 정신병 환자로 만들었소. 한약으로 위장된 고용량의 신경안정제의 효과까지 더해져 그들은 그녀의 의지를 꺾고 기억을 흐리게 하는 데 성공했지. 유진이는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별할 능력이 없소.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한다고 믿는 엄마와 오빠의 보살핌과 인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거요. 그 끔찍한 옷감 알레르기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머릿속에 번쩍였습니다. 결국 거짓말이었군요. 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것은 그들이 유진이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완벽한 핑계였지. 그들은 아이를 감금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옥감이라는 발병 요인을 스스로 만들어냈소. 그런 식으로 그들은 유진이가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것을 막고 누구든 그녀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지. 그 아이는 오직 엄마가 직접 준비한 비싼 실크 옷만 입고 엄마가 만든 음식만 먹고 엄마가 달인 약만 마실 수 있었던 거요. 모든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조각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음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그 옥색 원피스. 이제 저는 그것의 진짜 목적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그것을 선물한 것은 그가 꾸며낸 이야기처럼 어리석게 저주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잔인한 심리 실험이었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아마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유진이의 병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은 유진이가 다른 사람, 올케가 자신의 트라우마의 상징을 입은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유진이가 예전처럼 격렬하게 반응할지 아니면 시간이 그 두려움을 무디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 유진이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서서히 통제를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발작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들의 연극이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증거이며 그들은 계속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장 속에 아이를 가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외침, 네가 내 동생을 죽였어. 그 외침은 유진이의 생명을 걱정하는 공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공들여 만들어온 꼭두각시가 갑자기 통제 불능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는 유진이의 경련이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기억이 되살아나 빠져나오려 발버둥치는 신호일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연극이 막을 내릴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민준 씨는 단순한 비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출가였고 냉혈한 심리 조종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가족이라는 병적인 실험실의 실험용 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선생님을 보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진이에게 먹인 그 약, 그게 대체 뭐예요, 아버님? 이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소. 하지만 내가 알아본 바로는 신경안정제이거나 더 나쁘게는 장기간 사용 시 기억력 감퇴를 유발하는 약물일 가능성이 높소. 그것은 유진이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몽롱하게 만들어 명확하게 생각할 능력을 잃게 만들었을 거요. 그것이 그들이 아이를 통제하는 주요 도구였지. 제가 숨겨두었던 약재 찌꺼기. 그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물증이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제가 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유진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그 약 샘플을 가져와서 검사를 맡겨야 해요. 그리고 유진이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이 선생님은 걱정스럽게 저를 보았습니다. 위험하오, 서연 씨. 이제 그들은 당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쉽게 행동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요. 알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에는 전례 없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유진이를 구할 수 없어요. 그 아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받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예요. 그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저는 이제 저의 가장 큰 도전이 민준 씨나 시어머니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영혼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깨울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영혼을 말입니다. 이정수 선생님과의 대화 후 그 집에 돌아갔을 때 저는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거짓된 평화로움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집안 구석구석 모든 물건이 죄악의 색으로 물들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는 민준 씨의 눈빛은 이제 회피뿐만 아니라 경계심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제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지를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계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 교묘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 샘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운명을 받아들인 척 다시 말이 없고 부지런한 며느리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도 억울한 표정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변화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경계심을 다소 누그러뜨린 듯 했습니다. 기회는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유진이를 잘 보라고 당부했지만 평소처럼 아이의 방문을 굳게 잠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토바이 소리가 막 사라지자마자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저는 그녀가 늘 약을 다리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약탕기에는 어제 달인 진한 약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주사기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조금 뽑아내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몸속 깊이 숨겼습니다. 약 샘플을 얻자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큰 도전이 아직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진이와 이야기를 할까? 아이의 방문은 언제나 잠겨 있었습니다. 낡은 열쇠 꾸러미를 다시 쓸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대비했을 테니까요. 저는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득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이의 방과 민준 씨의 서재는 낮은 벽으로만 구분된 작은 발코니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민준 씨의 서재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서재 문고리를 돌려보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거의 절망하려던 순간 제 시선은 문 위쪽에 있는 작은 환기창에 멈췄습니다. 창살이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가 보였고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놓고 떨면서 올라갔습니다. 몸집이 작아 다행히 환기창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서재 안으로 내려섰을 때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발코니로 달려갔습니다. 생각대로 칸막이 벽만 넘으면 유진이의 방 발코니로 갈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 방의 발코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는 침대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가 갸냘픈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맑지만 어딘가 섬뜩한 곡조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유진아. 유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지며 공포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는 몸을 웅크리고 침대 구석으로 물러서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언니,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천천히 다가가며 나쁜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아, 무서워하지 마. 그냥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 나가요. 유진이가 애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때문이야. 다 언니 때문이라고. 언니가 그 원피스를 가져와서 그 여자를 불렀어. 그 여자가 여기 있어. 난 보여. 아이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제 등 뒤에 허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환각이 다시 시작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가슴 아프게 그 옆에 앉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유진아, 여기 아무도 없어. 언니랑 너뿐이야. 잘 봐봐. 아니야. 저기 있잖아. 웃고 있어. 유진이는 점점 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환각에서 끌어내기 위해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문득 제가 비밀 상자에서 보았던 낡은 헝겊 인형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아, 제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네 헝겊 인형 기억나? 옛날에 네가 맨날 안고 자던 그 인형 말이야. 인형 이야기를 듣자 유진이는 멈칫했습니다. 떨림이 조금 잦아드는 듯했고 시선이 허공에서 저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약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인형?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알아. 날개가 부러진 나비 모양 머리핀도 알고. 너 그거 침대 밑 나무 상자에 숨겨뒀었지? 유진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눈 속의 두려움이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언니가 그런 걸 알아요?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언니를 믿어줘. 네가 지금 보고 느끼는 건 전부 진짜가 아니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아니야. 유진이가 다시 소리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야. 내가 운전했어. 내가 그 여자를 죽였어. 엄마랑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 거짓말이야. 제가 단호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너를 속여온 거야. 그날 운전한 사람은 네가 아니었어. 기억 안 나? 유진아, 잘 생각해봐. 그날 차에 또 누가 있었지? 저는 유진이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지만 너무 깊이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머리를 감싸고 세차게 흔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기억 안 나.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나가요. 제발 나가줘요. 유진이의 고통과 몸부림을 보며 더 이상 아이를 몰아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의 정신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하지만 유진아, 언니가 한 말 기억해. 너는 죄가 없어. 그들이 하는 말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저는 몸을 돌려 다시 발코니를 넘어왔습니다. 민준 씨의 서재에 막 들어섰을 때 대문에서 시어머니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환기창을 넘어와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숨을 고르며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진이를 깨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제 말이 메마른 아이의 영혼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싹 트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강한 충격과 기회만 있다면 그것은 분명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진이와의 비밀스러운 만남 이후 저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이를 그르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방에 몰래 들어갔던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만 유진이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거의 집을 비우지 않고 항상 딸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말이 없고 넋이 나간 듯 했지만 가끔 저를 쳐다보는 아이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렵고 호기심이 서린 마치 답을 찾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 말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몰래 가져온 약 샘플을 이정수 선생님께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검사를 맡겨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하루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방은 제가 아닌 바로 민준 씨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서재에 틀어박히지 않고 거실에 주저앉아 병째로 술을 들이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길래 이렇게 마셔? 민준 씨는 대답 없이 고개를 젖혀 술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온 남자의 서럽고 복받치는 울음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그 사람한테도, 유진이한테도 죄를 지었어요. 박 여사님은 당황해서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너 미쳤니? 무슨 헛소리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계단 뒤에 숨어 심장을 졸이며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술 기운에 민준 씨의 위선적인 껍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언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민준 씨는 취중에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걔를 속이고 싶지 않아요. 유진이가 껍데기만 남은 채 사는 걸 더는 못 보겠다고요. 다 내 탓이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 외침은 유진이의 방까지 들렸습니다. 아이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진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 경악으로 커진 눈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저와의 대화에 대한 기억과 오빠의 취중 진담이 합쳐져 너무나 큰 충격을 준 듯했습니다. 유진이는 머리를 감싸고 비명을 지르더니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집안은 또다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술이 깼고 시어머니와 함께 허둥지둥 유진이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차로 달려가며 기어코 같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도 가야 해요. 아이가 저렇게 된 데는 저와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아마 너무나 경황이 없었던 탓인지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이정수 선생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유진이가 매일 마시던 약에는 극도로 강력한 신경안정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기억력 감퇴, 환각 그리고 완전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진이를 그들의 꼭두각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유진이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유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말도 울음도 없이 그저 텅 비고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정수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선생님은 즉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지금이 절호의 기회요. 내가 시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하겠소. 우리는 유진이를 그곳으로 데려가야 하오. 엄마와 오빠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만 아이가 치유될 기회를 가질 수 있소. 대담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저와 이 선생님은 민준 씨와 박 여사님이 한눈 파는 사이 유진이를 병원에서 빼돌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납치와도 같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남아 유진이를 돌봤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필요한 물건을 더 챙기러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유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언니야. 내 말 들리니? 언니를 믿어. 언니가 여기서 데리고 나가줄게. 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유진이는 반응이 없었지만 아이의 눈가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죄어왔습니다. 저는 저 텅 빈 껍데기 깊은 곳에서 유진이가 여전히 듣고 있고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 복도가 아직 한산할 때 이 선생님이 차를 몰고 후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몽롱한 상태인 유진이를 부축해 비상구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든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나타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막 후문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그림자가 그곳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그리고 제 어깨에 기댄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꽉 껴안고 실랑이를 벌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는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우리를 바라보다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리고 가, 유진이, 잘 부탁해.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내주겠다고? 민준 씨는 다가와 제 손에 두툼한 지갑을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돈 좀 있어. 내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셈 쳐줘. 유진이,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서 제발 구해줘. 부탁이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도망치듯 빠르게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그의 등은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침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뒤늦은 선택이었지만 아마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유진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우리를 태우고 도시를,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나 미지의 미래를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이 탈출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진이와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한 치유의 여정은 앞으로도 길고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차는 저와 유진이를 태우고 멀리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도시를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없이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굳건한 믿음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마지막 행동은 놀랍고도 씁쓸하게 제 마음에 복잡한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양심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이 남긴 상처가 과연 약간의 돈과 뒤늦은 애원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정수 선생님의 소개로 정신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푸른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공기는 맑고 평화로웠고 우씨 집안의 숨막히는 답답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진이는 즉시 의사들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약물 검사 결과와 제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종합한 후 과장님은 제게 동정심이 가득하면서도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의 경우는 매우 복잡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아왔어요. 치료 과정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진이와 함께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며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유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구석에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아이가 스스로 만든 껍질을 서서히 깨기 위해 심도 있는 심리치료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항상 곁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며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이정수 선생님도 쉬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 약물 검사 결과, 낡은 신문 기사, 그리고 저의 진술과 함께 우씨 집안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한 달 후 유진이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아이가 짧은 문장이지만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유진이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소환해 대질 신문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이의 주치의는 상담 끝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유진이가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데 필요한 충격요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질신문은 경찰서의 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공기는 숨 막힐 듯이 팽팽했습니다. 저는 한쪽에 앉아 유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떨었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약간의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야위었고 눈은 깊게 패였으며 얼굴에는 피로와 죄책감이 역력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더 이상 예전의 기세등등하고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어깨가 움츠러든 채 완전히 패배한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질문을 시작하자 박 여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부인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유진이의 병에 대한 연극을 꾸몄다는 것을, 10년 동안 유진이에게 고용량의 신경안정제를 먹였다는 것을. 그녀는 울면서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민준이는 우리 집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제가 유진이 인생을 망쳤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민준 씨는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고 여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으며 저를 이용해 잔인한 실험을 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떨렸습니다. 저는 비겁한 놈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법의 모든 처벌을 받겠습니다. 대질신문은 더 이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물 젖은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은 유진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억눌렸던 기억들, 흩어진 과거의 조각들이 돌아와 완전하고 고통스러운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수사관이 유진이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 양,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유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는 엄마와 오빠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고통과 실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고요한 공간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왜요?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왜요? 박 여사님은 소리치며 딸에게 기어가려 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민준 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나쁜 오빠였어. 하지만 유진이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일어나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와 함께 몸을 돌려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등 뒤에서 닫혔고 뒤늦은 후회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잠긴 두 사람이 남겨졌습니다. 밖으로 나온 유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이의 치유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아이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폭풍을 함께 헤쳐나가며 항상 곁에 있을 것입니다. 제 결혼 생활은 구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한 영혼은 구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대질 신문 이후 모든 것은 당연한 수순처럼 진행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된 연극의 막은 완전히 내려앉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뺑소니 치사 및 무고 혐의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았고 이미 너무 깊은 상처를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병원에서 조용히 앉아 유진이의 손을 잡고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햇살이 푸른 나무들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결혼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결코 메울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순진함과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들과 딸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모두 잃은 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죄악의 비밀로 가득 찼던 평창동 집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 혼자 살았습니다. 가끔 이 선생님을 통해 듣기로는 그녀는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자부심과 권력은 사라지고 남은 여생을 뒤늦은 후회 속에서 곱씹는 고독한 노인만 남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녀가 짊어져야 할 양심의 심판, 감옥의 쇠창살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진이 아이의 치유 여정은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희생자였다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에 차 모든 것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의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곁에서 들어주고 공감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습니다. 점차 유진이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책을 읽고 그림을 배우며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창백한 입술에 미소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제게 자신이 막 그린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여자가 손을 잡고 태양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이고 다른 한 명은 저였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아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꺼내주셔서 감사해요, 언니. 그 그림을 보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고생과 고통이 그 순간에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말하자면 이혼 후 저는 시끄러운 도시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찾고 또 제 자신을 되찾은 이 평화로운 곳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도움과 민준 씨가 주었던 돈으로 저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제게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매일 꽃을 돌보고 그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제 영혼도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선생님은 딸의 억울함을 풀어준 후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증오 속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와 유진이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꽃집에 들러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세 사람, 각기 다른 운명을 가진 세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을 함께 헤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계속 살아갑니다. 가끔 조용한 밤이면 저는 여전히 그 옥색 원피스를 떠올립니다. 저를 막다른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운명의 선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끔찍한 진실을 밝히고 한 영혼을 구하고 저만의 길을 찾게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최악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더 좋은 일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는 가족과 결혼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진실을, 영혼의 자유를 얻었고 평생 사랑하고 지켜줄 여동생을 얻었습니다. 제 꽃집 앞에 서서 언제나 당당하게 태양을 향하는 해바라기들을 보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비가 갠 뒤 하늘은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제 인생도 그리고 유진이의 인생도 이제부터는 오직 빛이 있는 곳을 향할 것입니다. 서연과 민준, 그리고 유진의 눈물과 반전으로 가득한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을 목격하는 것을 넘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모든 적나라함과 고통 속에서 사실은 진실의 가치, 용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치유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페이지를 덮은 후 우리 각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거짓의 무게에 대한 인식입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고 명성이나 거짓된 평화의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거짓은 은밀하게 퍼지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것은 범죄자 자신을 안에서부터 죽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까지 파괴합니다. 우씨 집안에서는 아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한마디 거짓말이 한 젊은 여성에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감옥살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실수를 다른 실수로 덮으려 할 때 그 대가는 항상 우리 자신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영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준이라는 인물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책임감과 비겁함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겉보기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남자이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여동생이 미쳐가는 것을, 아내가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을 기꺼이 지켜봅니다. 이는 진정한 친절함이 달콤한 말이나 비싼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맞설 줄 아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기만 위에 세워진 삶은 조만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는 감옥의 쇠창살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과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연이라는 인물은 용기의 힘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정의를 찾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공감의 화신이기도 합니다. 배신한 남편과 혹독한 시어머니 앞에서 서연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더라도 말입니다. 진실과 인류에는 항상 과거의 족쇄를 끊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가족 관계와 맹목적인 감싸기에 대한 깊은 인문학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딸과 며느리에게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병적인 사랑이었고 자녀를 교육하고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사랑이 자녀의 인격을 죽이는 무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을 덮어줄 때 우리는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도덕적 타락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가족의 가치는 소유나 교묘한 연극이 아닌 정직과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폭풍우를 겪은 후 유진이의 치유 여정과 서연의 작은 꽃집은 희망의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끔찍했더라도
영혼이 아무리 상처 입었더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진실의 빛은 처음에는 눈이 부실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평온으로 이끄는 유일한 빛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여러분 각자가 이 삶을 좀 더 맑고 진실된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걸음이 태양 아래 당당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만큼 너그러워지십시오. 결국 인생에서 남는 것은 명예나 돈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때 오는 영혼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이 고백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성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느낌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더 많은 인문학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